자, 그러면 우리 또 여러분들 생물 교사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시험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요거는 패스를 해놔야 되는데 안 해놓은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 시작하면 이것 때문에 신경 써서 공부 제대로 못하니까 미리 따놓는 게 좋아요. 지금 아직 안 따놓은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2월부터 시험이 있을 텐데 연 4번에 걸쳐서 있긴 하지만 2월에 꼭 따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행공고 요거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10월 달 정도에 여러분들 이제 TO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이 1차 시험이 11월 26일이었고요. 보통 이제 11월 말 토요일 날 마지막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 그 한 달 전쯤에 원서 접수를 하고요. 이때는 약간 눈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괜히 했다가 경쟁률 높은데 지원을 하면 좀 난처할 수가 있으니까 요번에도 보면은 경쟁률이 상당히 극과 극을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남하고 대구가 15대 1 정도 됐고 나머지 지역은 뭐 7, 8대 1 정도 이렇게 낮은 곳도 있으니까 그런 거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2차 시험,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12월 말 정도에 있고 그리고 2차 시험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차 시험을 본 다음에 한 달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2차 시험 결과 본 다음에 2차 시험 보게 되죠. 3일 정도에 걸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3일 정도에 걸쳐서 보게 되고 2월 초에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최종 경쟁률을 보면 요번에는 좀 낮았어요. 전체 경쟁률을 보면. 이것도 지역마다 경쟁률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지역마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낮았어요. 보통의 경우는 10대 1 전후로 결정이 됐는데 요번에는 많이 낮았어요. 그게 일단 접수 인원이 적어졌어요. 예전에는 1,500명 전후였는데 좀 많이 줄어들었죠. 접수 인원이. 대신 뽑는 사람은 상당히 많았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낮아진 그런 편입니다. 요번에는 좀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이점을 볼 수도 있었겠죠. 뭐 7, 8대 1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런 경쟁률은 큰 의미는 없고 그리고 커트라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으로 한 70점에서 80점 사이에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100점 만점에서 한 85점에서 90점은 맞는다라는 최소한 85점 이상은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전형 방법 간단히 한번 볼 텐데 1차 시험 보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본다고 했었죠. 1차 시험의 경우는 3교시에서 나눠서 보게 되고 1교시는 교육학을 보게 되는데 한 문제가 1시간 동안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 가지고서 서술형으로 쭉 논술형이죠. 쭉 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20점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동안은 전공을 보는데 전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교과론하고 전공 내용학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제 전공 내용학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두 과목을 합쳐서 같이 봐요. 그래서 2교시 때도 같이 보고 3교시 때도 같이 봐요. 그래서 1, 2번 예를 들어서 1, 2번 전공 내용학이다. 그러면 3, 4, 5번 교과론이고 그 다음에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해서 전공 내용학 다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시간 반씩 보게 되고 이때 이제 그 문제 유형을 보면 기입형, 서술형, 기입형, 서술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항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육학이 20점이고 나머지 전공이 80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고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2차 시험 때는 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눠준 내용들 참고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곳에서 어떤 그 종류의 시험을 보는지를 알 필요가 있고 특정 지역은 실험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고려해서 지원도 하고 준비도 해야 돼요. 자, 그럼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학 1시간 동안 보고 전공 2교시, 3교시에 걸쳐서 본다고 했죠. 우리는 이제 교과 내용학이기 때문에 교과 내용학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면 80점, 2, 3교시 때 80점 보는 것 중에 한 70% 정도가 전공 내용학이고 교과론이 한 30% 정도 돼요. 제가 가르치는 건 이제 교과 내용학이고 이 교과 내용학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100점 만점에 56점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내용도 많고 그리고 점수 비중도 높기 때문에 전공 내용학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이 교과론하고 교육학에서 점수를 많이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상당히 학생들이 이 교과론하고 교육학에서 점수를 많이 받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과목은 신경 써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교과 내용학도 열심히 하면 좋은데 대략적으로 교과 내용학에서 한 10점 정도 감점을 당하고 나머지 교과론하고 교육학에서 한 5점 정도 감점 당하면 85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85점에서 90점은 맞는, 최소 85점, 90점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골고루 공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입형 같은 경우도 보면 네문항, 두문항, 2교시, 3교시 때 6문항입니다. 나머지는 서술형이고요. 기입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로 해놓고 한 2개 정도 또는 3개 정도 단답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어떤 용어 같은 것들. 그리고 서술형이라는 건 4줄에 걸쳐서 문장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서술형 문제도 보면 이따가 우리가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입형 문제처럼 써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전체 그 서술형 내용을 쓸 때 작성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작성 방법 하면 2개에서 3개 정도 제시합니다. 그때 작성 방법 하나 정도는 기입형처럼 이 용어는 무엇이냐, 세포 이름을 써라 이렇게 해놓고 기작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은 4줄 정도 문장 한 2-3개 정도로 완성을 하면 되고 기입형은 단답형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은 각 지역에 관련돼서 알아보면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러한 수업 실현이라든가 뭐 지도안 작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제 원칙,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로 문제를 출제하느냐 보면 쭉 보면 알 수 있는데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길 넘어섭니다. 실제로는 학교에서 전공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안 배운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이런 거 어렵네 라고 처음에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배우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까지 한동안은 좀 문제가 좀 평이하게 나왔었는데 올해 좀 지역적인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추세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약간 지역적인 문제들이 나왔다가 평이해졌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언제 지역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아무리 리듬을 탄다고 해도 올해 지역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내년에 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출된 내용과 관련돼서 계속 그 문제를 내면 학생들의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도 난이도 조정 차원에서 또 변별력을 위해서 약간 지역적인 문제를 내기도 하고 출제 범위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출제 범위를 벗어났을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다뤘다라면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데 중요하지 않든 아주 진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물어보게 되면 학생들은 당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상대 평가니까 너무 그런 거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전체적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은 등한시한 채 지역적인 것들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좀 더 파고 들어가면서 지역적인 것까지 나올 법한 것까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채점 방법을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답을 쓰는 것도 중요해요. 알고 있는 것을 답을 쓸 때 제가 모의고사 첨삭을 하는데 처음 1회 모의고사를 딱 봐서 첨삭을 하면 학생들이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글씨가 너무 작거나 키워드를 구석에서 써놓는다거나 그리고 두서없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너무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채점하는 사람은 출제자가 어떤 키워드가 있으면 맞게 하라 라는 식으로 합니다. 그럼 거기 맞는 키워드가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보인다든가 너무 작다든가 두서없이 쓴다든가 그리고 쭉 두서없이 쓰다 보면 결론이 다른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학생 중에 시험 보고 나서 왜 자기가 10점이 더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한번 채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채점을 했더니 똑같아요. 그래서 10점 떨어진 거 맞는데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앞에선 잘 나가다 뒤에서 반대로 썼잖아. 그러니까 정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조심하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할 때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평소에 연습이 돼야지 마지막 모의고사 때 연습한다고 한다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무조건 이렇게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할 때 키워드 위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대략 한 1,500명 정도로 이 사람들이 각각 채점을 하기 때문에 짧은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 그 전공 내용과 교과론, 교육학을 다 채점을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띌 때 동그라미를 치지 띄지 않은 것까지 친절하게 찾아서 채점하기는 힘듭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 쓰는 것도 좀 신경 쓸 필요는 있어요. 그건 평소에 트레이닝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여러분들을 이 교육학하고 교과론 같은 경우는 이게 교과론인데요. 이 교과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다른 그 강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되고, 저는 교과 내용학, 여러분들 이제 전공 생물 관련된 내용들을 하니까 제가 가르치는 거니까 이 내용에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죠. 이게 생물학이라는 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공 내용학을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좀 겁부터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데, 이렇게 나열하면 너무 많으니까 크게 4단계로 나눠서 볼 거고요. 그 내영역으로 딱 나눠보면 크게 보면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리, 식생분질. 여기서 말하는 식생분질이라는 것은 식물학, 생태학, 진화분류학을 합쳐서 식생분질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세포학, 유전학 영역을 합쳐서 한 50%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동물생리, 그 다음에 식생분진 파트가 대략 한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해마다 약간의 비중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까지는 식물 생태 분류 진화 파트가 적었어요. 한 3문제? 어떤 경우는 2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원래는 많이 나옵니다. 원래는 많이 나오는데 작년, 재작년 좀 적었어요. 근데 올해는 6문제가 나왔어요. 17문제 중에 6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나온다, 기본적으로 골고루 나온다고 하지만 해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 100점 만점에 교육학 빼고 전공이 80점인데요. 전공 내용학이 56점입니다. 자, 80점 기준으로 해서 전체 문항수는 17문제예요. 23문제. 기입형이 6문제, 그리고 서술형이 17문제입니다. 그리고 전공 내용학, 이 56점을 차지하는 문제, 전공 내용학 문제를 보면 기입형이 6문제, 서술형이 11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르치는 내용은 서술형 11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기입형 6문제가 출제됩니다. 기입형은 모두 전공 내용학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세포학, 유전학 파트 보면 골고루 나왔죠. 다만 식생분질 파트에서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4문제, 4문제, 3문제. 어떤 경우는 동물생리학 파트에서 한 5문제, 6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5문제? 4-5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올해는 좀 적게 나오고 대신 식생분질 파트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골고루 나온다 정도로 생각하고 골고루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저 골고루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각각의 경우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유형을 보면요. 일반적인 경우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 특히 예전에 한동안은 세포 이름을 꾸준히 물어봤었어요. 나올 만한 세포들 막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포 이름, 그 다음에 전구체, 단량체 이런 것들, 효소 이름, 어떤 경우는 실험 방법도 물어보고요. 어떤 현상에 대한 이름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용어들을 다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그 용어와 관련돼서 어떤 기작이 있으면 그 조절 기작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변형된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뭐 임용에서 변형된 문제도 나오고요. 미트, 디트, 피트 문제에서도 변형된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좋긴 하죠. 근데 기출된 부분에서 벗어난 문제들이 이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너무 기출에 의존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수식. 그래서 기본적인 그 식 몇 가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식을 쓰라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으니까요. 많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면 되고. 실험 해석인데요. 요 실험 해석은 이론 시간에 이론 내용과 관련된 실험들을 이제 간간히 얘기를 할 때 그 실험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해석하고 결론을 어떻게 우리가 얻어내는지 순차적으로 다루게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그 순서를 익히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러한 실험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론 내용을 알면 해석하기 쉽지만 그래도 해석하는 방법까지도 알면 더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요건 이제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험 관련돼서는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미기출 영역 지엽적인 문제들이 이제 어떤 경우는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오다가 어떤 경우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저런 거는 너무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순서대로. 자, 특정 용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자,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서술을 쫙 해줍니다. 가로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서술형 문제인데 작성 방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작성 방법에서 이런 식으로 기입형처럼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세포 이름 써야 되고요. 효소 이름 쓰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술형이라고 무조건 막 길게 쓰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 정도로.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포함해서 설명을 쭉 해주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실험 작성 방법, 유전자 지도 작성 방법 요런 거 물어봅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도 요 내용은 또 예전에 기출된 내용입니다. 그 용어, 기출된 그 표현이 있는데 그거 쓰라는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에 나왔던 용어 같은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조절 과정, 조절 기작 과정 이해. 자, 이게 이제 활주설이라고 해서 근수축 과정을 표현한 건데 이 근수축 과정 관련돼서 보면 역시 기입형처럼 기억의 명칭을 써라. 그 다음에 작은 이유를 써라. 3단계 구조 이런 것들 이해를 하면, 기작을 이해를 하면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된 문제 변형된 형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피트 문제가 임용 문제로 전환된 형태인데 이 경우는 이제 17년도에 피트 문제가 8월 달에 출제가 됐는데 그 같은 해 11월 말에 임용에서 똑같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프 완전 똑같죠. 이런 식으로 똑같게 나오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트디트 피트 쪽 문제가 한 1000문제 정도 돼요. 여태까지 기출된 내용들 보면, 문제 문항수를 보면. 근데 이런 거 몇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너무 그 1000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시간적 부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보여요. 아, 이런 문제들은 임용에서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래프, 보통 문제들이 이런 그래프라든가 그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요거는 나올 법한데? 이런 것들은 체크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좋아요. 미트디트 피트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보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기들을 체크하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기들이 있잖아요. 요 보기들이 여기 작성 방법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순 1차 생산량은 1에서 2를 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순 생산량을 산출하는 방법은 요 1, 2, 3이 A, B, C잖아요. 요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니까 이제 요거 미트디트 피트 문제도 여러분들이 쭉 이거는 어차피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쭉 보면서 나올 법한 것들 툭툭 체크해 주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론 과정 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 이런 거 체크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기출된 문제, 변형된 형태 두 번째 보면 임용 문제에서 임용 문제로. 그래서 2011학년도에 나왔던 탄리와 관련돼서 2020학년도에도 똑같이 나오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그래서 이제 호르몬 순서대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기출 변형된 형태. 역시 10학년도. 보통 10년 이상 된 애들에서 변형을 시킵니다. 뭐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똑같은 문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정도 지난 걸 문제를 출제를 보통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 수정과 관련돼서 이 다수정 방지 기작이 있는데요. 다수정 방지 기작과 관련된 실험을 서술을 했죠. 여기에서는 저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실험 동안에 관찰한 결과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차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기출 문제도 충실히 풀고 이론 내용 들은 친구들은 이런 거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설명할 것 그러면 4줄에 걸쳐서 두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을 이용하는 문제. 자, 수식을 이용하는 문제. 자, 요 식과 값을 제시하시오. 그러니까 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을 쓰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예전에 2014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요 식을 쓰라는 문제. 그러니까 요것과 이렇게 비중이 좀 출제될 비중이 높은 그런 식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게 이제 생태계 문제인데요. 요 생태계 문제에서도 요 식을 알면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왔는데 요 개념을 알면 바로 요 관련된 식을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되면.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식을 이용하는 문제 있고요. 자, 실험 해석하는 것. 실험 해석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실험 내용 나오고요. 이론 내용을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 문제로 이론 시간에 다 다루기 때문에 개념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다 다루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기본적인 개념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은 특히 이제 그 유전학 파트의 실험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다 배우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험 해석할 때 잘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주면 되고요. 또 문제로도 푸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실험 해석 두 번째. 이 제한 요소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에 문제가 종종 나왔어요. 되게 단순한 형태로. 뭐 이게 고른 것도 길이 고른 것도 어렵지 않고. 그런데 제한 요소 가지고서 오랜만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요 제한 요소 가지고 오랜만에 출제가 된 것 치고는 예전에 그 실험실에서 그 유전자 클로닝을 할 때 양쪽의 제한 요소가 동일하거나 또는 사용할 제한 요소가 적거나 할 때 응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도 다 내용은 다룹니다. 근데 아예 이 실험적인 걸 모르는 학생들은 이 마인드를 이해를 하긴 어렵지만 요 내용을 익힌 친구들은 쉽게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 고르는데 막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헷갈릴 수는 있는데 푸는 데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전학 실험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레벨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엔 정말 단순한 형태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분자 수준에서 실험실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출제자 생각에도 요 정도 수준 학생들이 알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실험의 난이도가 약간 높아진, 예전에 비해서 높아진. 근데 실험실에서는 이건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수준으로 실험에 접근하면 안 되고요. 지금 좀 더 많이 발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실험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적인 문제. 학생들이 원성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요거. 열매 종류 구하는 거. 이거 예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를 학생들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외워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 그 점수가요. 좀 적고요. 어떤 해는 보통 안 나오고 이런 경우는 조금 많이 지역적이죠. 그래서 뭐 해도 전체에서 그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다른 학생들도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않도록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고요. 2020학년도의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좀 미기출 영역이라든가 지역적인 문제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추세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올 법한 곳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도 다 알고 변별력 떨어지니까 좀 더 이제 벗어나는. 근데 벗어난다 하더라도 중요한 파트를 다루면 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난이도가 높다, 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러한 비중 있는 이러한 좀 풀기 어려운 문제만 나온 게 아니라 또 어떤 문제들은 아주 단순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단순하거나 지역적이거나 그러니까 기출된 내용에서도 방금 우리가 예시에서 본 것처럼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변형된 형태로 나오면 모르는데 그 똑같은 내용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그 문제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관련된 영역의 다른 부분을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중요도가 높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가 있지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역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난이도가
문제마다 다르고요. 어떤 문제는 너무 쉽고, 어떤 문제는 좀 더 어렵고, 또 하나의 문제 내에서도 아까 작성 방법에서 봤듯이 작성 방법에서 한 2개 정도 내용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작성 방법에서 하나는 정말 쉬운 내용, 또 하나는 좀 어려운 내용.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에서 부분 점수가 나갈 가능성도 커요. 이번에는. 그래서 서술형이 4점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를 틀렸다. 2개 작성 방법 중에 하나 틀렸다. 예를 들어서 2개의 작성 방법이 비중이 2점, 2점이다. 그러면 이제 4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2점만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부분 점수가 나갈 가능성도 크죠. 자, 어쨌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고요. 공부를 할 때 기출된 내용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면 기출된 내용만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요번에 그 친구는 조금 난처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는 이론 내용을 안 하고 모의고사 때 와서 이제 기출된 부분만 열심히 했다라고 하세요. 나는 불안한데 모의고사 때 그러면 안 돼요라고는 하긴 힘들고 그래서 일단 기출된 내용 관련된 그 이론 내용을 좀 더 보충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 친구가 잘 되면 좋겠네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도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은 기출된 내용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좀 더 확장된 개념 또 새로운 개념도 같이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는 요령을 피우면 안 돼요. 공부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야 그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효율적인 것을 따지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실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성실한 거 얘기하니까 예전에 그 학생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그 4학년을 갓 졸업한 학생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기본이 안 돼 있었어요. 일반 생물학 기본반부터 들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질문할 때도 되게 단순한 걸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심화반 가서 질문을 하는데 점점 이 질문의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냥 초시인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하고 이제 찾아왔죠. 1차 합격하고 찾아오고 2차 합격하고 또 찾아왔는데 1차 때 와서는 실수로 2문제를 놓쳤대요. 실수로 2문제 놓치면 6점에서 8점이잖아요.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래도 합격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합격을 했어요. 2차는 초시니까 2차는 어렵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차도 합격해서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그때 수업 듣는 친구랑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했대요. 그냥 하는 게 말이 돼? 어떻게 했길래? 이랬더니 노는 게 재미없어서 그냥 했대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 10시까지 그냥 교육학 같은 경우는 전체를 쓰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게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팔이 아플 때까지 썼대요. 팔이 아프면 집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 강의실 이제 개방을 했으니까 자습할 수 있도록. 쓰면서 팔이 아프네? 10시에 집에 가고, 팔 아프면 10시에 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고, 또 내가 그 기출문제도 분류를 직접 하면 머릿속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했더니, 진짜 그 친구가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제마다 어떤 영역, 어떤 파트에서 나왔구나. 다 분류를 해가지고, 그땐 또 스터디 그룹으로 내가 짜줬었는데, 코로나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 그룹 내 학생들에게 이렇게 나눠도 주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고, 성실하게 하고, 1년만 딱 참으니까 합격을 서울에서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30분 거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성실함과 동시에 그 친구처럼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수업을 듣는데 질문을 한 번을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1년 내내. 근데 모의고사 때 딱 보면 점수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질문도 자주 하고 성실하면서 플러스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능동적이어야지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가르쳐 준 것만 듣고 집에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도 질문을 하고 수업 끝나서도 질문을 하고 이거 맞나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질문 없으면 그냥
100%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30%에서 50%밖에 안 받아들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항상 특히 이제 실강을 듣는 학생들의 이점이 그거예요. 바로바로 질문을 하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걸 안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성실하면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자, 2023학년도 좀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요소회로입니다. 요소회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요소회로를 구성하는 오르니틴, 시트룰의 아르기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물질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라고 하는데 파생되는 물질을 물어보게 되면 학생들이 당황할 수가 있죠. 이런 것까지 굳이 우리가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물질인지 보여주진 않고 분자식만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지? 이렇게 당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로봇 다운증후군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다운증후군 하면은 감수 분열할 때 염색체 비분리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다운증후군이 유발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한 4가지 정도로 배울 건데 중요한 거는 21번 염색체가 원래는 21번 염색체가 2개가 아니라 3개가 있으면 다운증후군이잖아요. 그럼 염색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정상보다 많기 때문에 다운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게 되는 그러한 기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로버트손 전저라는 그 기작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그림을 통해서 이제 내용들을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나오지 않을 법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로버트손 전저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뭐 다운증후군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21번 염색체 3개. 그런데 나왔어요. 그렇지만 로버트손 전자는 좀 이제 굳이 이런 게 나올까라는 생각했는데 나왔는데요.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운증후군이 21번 염색체가 3개라는 거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게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렇죠? 자, 요 정도 해서 우리가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우리가 이제 간단히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거 고려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금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물학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하고 방대한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배우느냐? 원자 수준부터 생태계까지 다 배웁니다. 우리가 이제 생물체다 하면 개체예요. 하나의 생물체는. 그런데 개체가 어떻게 생명 현상을 하느냐? 바로 세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세포들은 원자부터 출발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체를 이해하려면 원자 수준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개체, 생물체라는 게 혼자 못 살죠. 우리 생물체는 열린 개예요. 닫힌 개가 아니라 열린 개. 그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를 외부에서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환경이라는 건 생물적 환경과 무생물적 환경이 있으니까 그러한 환경을 포함한 생태계까지 다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방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방대한 내용을 세포 유전학, 생리학 이렇게 식생분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세포학이라는 거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포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효소가 담당을 하고 있죠. 근데 그 효소라는 게 대부분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단백질은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라는 고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우는 게 유전학이에요. 그래서 세포학과 유전학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포들로 기관이 형성되고 개체가 그 기관계에 의해서 이러한 기관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개체를 이해하려면 이 기관을 또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런데 동물과 식물은 차이가 동물은 기관계, 식물은 조직계를 갖고 있습니다. 각각 서로 다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동물 생리학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관계를 다 배워요. 근데 식물 같은 경우 동물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식물 생리학을 따로 배우는 거예요. 식물 생리학 파트에서는 식물 생리 파트는 그래서 따로 배우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세포학 다루고 유전학 다루고 동물 생리학을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생태학, 분류진학, 식물 생리학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게 돼요. 차근차근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모든 생명 현상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 대사가 가장 중요하겠죠. 생명체라는 건 물질 대사가 가능한 것이니까. 그 물질 대사는 누구에게 의해 이루어지냐면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인 고분자. 그리고 그 단백질 말고 핵산이라든가 뭐 탄수화물, 지질 이런 것들이 이 생명체를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분자 파트를 아주 중점적으로 우리가 초반에 다루게 돼요. 그리고 그 고분자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특히 단백질 파트에서는 아주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처음에 여기 분자 파트, 고분자 파트를 잘 이해를 해두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나오는 기작들이 이해가 잘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생명체라는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명령 내리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모든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애들을 이해를 해야 일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고분자 파트예요. 이거 잘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면 뒷부분이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 기본 뼈대가 없이 심화생물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정도 전체적인 생물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돼야 심화 내용 들어갔을 때 이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기본 이론, 이때는 우리가 일반 생물학, 특히 캠벨 책 위주로 하게 되는데 요 일반 생물학 때 전체 생물의 큰 흐름, 뼈대를 여러분들이 갖춰야 돼요. 그리고 심화 이론 들어가서 거기에 살을 붙여야 됩니다. 예전에 그 전공이 아닌 학생이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기본 이론 딱 들으면서 자기는 전공이 아니라서 너무 어렵네요. 자신이 없어요. 다른 전공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려니까. 근데 그 친구가 2개월 딱 지나고 심화 때 그 새로 학생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초시생인데 전공을 생물로 한 학생이 들어왔어요. 근데 기본 이론은 안 하고 심화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심화부터 하려고 왔대요. 그래? 보통 학생들이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전공을 대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에이 무슨 기본 이론이야. 일반 생물학 다 학교에서 수업 들었는데 바로 심화 들어가야지. 이러면서 딱 들어왔다고요. 보통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딱 들어왔는데 이해를 못해요, 잘. 대신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이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그 전공이 아닌 학생이 있죠. 기본 이론 들은 학생. 그 학생에게 물어봐요. 그럼 그 학생은 쭈삣쭈삣해요. 자신이 없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확실하진 않은 것 같지만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리한 건 맞아요. 전공을 한 학생들은 유리한 건 맞지만 대학교에서 일반 생물학 전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나도 강의를 해봤는데 일반 생물학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진 않아요. 일부 부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일반 생물학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자꾸 꺼지네. 이 심화 이론을 듣게 되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심화 이론도 막 흩어지게 돼요. 그러면 심화 이론 때 정리가 안 되고 흩어지니까 내가 뭘 배웠지? 그리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아요. 체계가 안 잡히니까. 근데 기본 이론 때 뼈대를 잡은 상태에서 심화 이론 딱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기본 이론 때 배운 내용들이 있으면 심화 이론 중에 일부분만 살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는 그러한 그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양도 적어지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이해도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뇌라는 게 시냅스를 형성하면서 이 학습한 내용을 저장을 하는데요. 이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려면 이미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깔린 상태에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기가 더 쉬워요. 근데 네트워크가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오면 그게 흩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물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남지만 뜬금없이 양자역학 얘기를 하면 잘 설명하시는 분이 앞에서 설명할 때는 이해를 해도 돌아서면 아무것도 다 머릿속에 안 남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생물학 관련된 지식이 네트워크에 깔려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 때 일반 생물학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잘 네트워크를 까는 작업을 하게 되면 심화 이론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화 이론 때 잘 이론 내용을 뭐 100%까지는 바라지 않겠지만 8, 90%라도 이론 내용을 정립을 해 놓으면 이 문제풀이 때 문제가 빨리 풀려요. 그리고 복습도 되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면서 머릿속에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구나. 내가 알고 있던 이런 내용이, 이론 내용이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딱 되는데 이론을 어영부영 대충 해가지고 한 5, 6, 4, 50% 정도만 익혀놓잖아요. 그럼 문제 풀 때 다시 공부를 하게 돼요. 이 문제 뭐지? 아무것도 모르겠네. 그럼 문제 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시 또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 전에 이론 내용을 많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면 문제풀이는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요. 이 세이브를 많이 하고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남죠. 그때 지엽적인 내용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이 6개월 동안 죽었다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요 고비만 넘잖아요. 이게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요 고비 때 중도에 한 5월, 6월 달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복습하라는 문제 안 풀고, 복습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늦고 막 이런 친구들이 존재해요. 뭐 일 있다고 결석하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런 공부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여유 있게 자신감도 생기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풀이에서도 완전히 정리가 다 되면 모의고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도 찾고 아웃풋하는 연습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에서 6개월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방법은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학습 방법이 있는데 요거 간단히 보면요. 노트가 있는 게 좋아요. 마지막 단계에서 뭐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 때 정리할 때 내가 모르는 거 아는 거 빨리빨리 체크해서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리가 안 돼 있고 노트 없이 교재만 가지고서 거기다 필기해 놓고 이러잖아요. 그럼 마무리 정리할 때 산만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 정리가 필요한데 예전에는 판서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판서하느라고 수업을 집중을 못 하기도 하고 판서한 것도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또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판사하면서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기도 하고, 수업하는 중간에. 그래서 서브노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랬더니, 그 전에 판사할 때 들었던 학생이 그 다음에 또 들었는데, 서브노트가 있으니까 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서브노트는 제공을 합니다. 다 써져 있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이라든가 또 중요한 것들을 따로 필기하는 것들은 중간중간에 하도록 한 서브노트인데 다 써있으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재미가 없잖아요. 쓰는 맛도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정리를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따로 노트 정리를 해도 되고요. 어쨌든 요거 이론 공부할 때는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는데 해두면 나중에 상당히 도움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 없이 암기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예전에 암기만 주구장창 했던 학생이 3년 정도 공부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제 수업을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기본반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전에는 뭐 어떻게 공부를 했다. 근데 뭐 합격자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 캠벨 책을 8번을 정독을 하면 합격한다더라. 그래서 제가 4번까지는 정독을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1년 내내 열심히 해서 4번까지 정독했는데 56점 만점이라고 했죠. 전공 내용학이. 한 30점밖에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일단 이해를 해야지 외워만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반 생물학책을 정독한다고 해서 합격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근데 기본반 딱 끝나고 시화반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혼자 정독할 때 자기가 알게 된 그 일반 생물학책 이론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읽게 되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또는 왜곡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잘못된 오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암기만 주구장창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공부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를 하면 이해한 부분 따로 안 외워도 돼요. 그러면 암기할 내용이 훅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느낄 텐데 암기만 하면 다 외워야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또는 기작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기작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쏙쏙 그 틈새에만 채워놓으면 돼요. 그럼 암기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새로운 뭐 정부체라든가 효소 이름 그런 것들만 암기하면 돼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전체 기작을 달달 외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고요. 그리고 암기를 한 것을 시험 보기 전까지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하려면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이 뇌라는 건요, 자극이 없으면 시냅스가 다시 흩어져요. 기억이라는 건 신경세포 간의 시냅스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게 강하게 많이 형성될수록 기억이 오래 가고 빠르게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안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서히 약해져요. 이게 이제 가소성인데 약해지면 기억도 잘 안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예 배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배운 거 복습하고 다음 주에 배운 거 복습할 때 이번 주에 배운 거 또 같이 봐요. 그러면 반복해서 여러 번 복습을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4시간 걸렸다. 그 다음 주에는 2시간 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시간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만 봐도 이건 무슨 내용이었지 하고 그러면서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면서 그때 용어가 뭐였더라? 효소 이름이 뭐였더라? 그것만 보면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암기의 양도 줄어들고요. 암기의 양도 줄어들고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출제자가 요 파트에서 어떤 걸 묻는구나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한 그 학생은 문제가 이해가 안 됐대요. 암기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왜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3년간 공부했는데. 근데 그 친구 갔어요. 경기도 합격해서. 그전에는 막 힘들어 보더니 경기도에 사니까 경기도 지원해서 합격하고 한 2번인가 3번 와서 만났는데 입이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표정이 밝아. 막 얼굴에서 윤기가 나더라고요. 지금은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많이 여러분들 힘들 텐데 합격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기 얼굴도 윤기가 생기고요. 좋아지니까 딱 요때만 참으세요. 막 공부하면서 내 친구들은 지금 놀고 있을 텐데 저 사람은 노니까 좋아 보인다. 나는 왜 이래? 이러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몇 개월만 참으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1년 아니죠. 11개월이죠. 근데 11개월 중에서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정리하는 단계니까 10개월이에요. 근데 이론 내용 알면 그 다음 단계 쉬워진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실제 시간은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6개월만 잘 버티고 그 다음에 좀 자신감 갖고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6개월만 잘 버티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하면 이런 거, 키워드 파악하는 거 용이할 수가 있고요. 스터디 그룹 하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압니다. 예전에 학생, 수업 듣는 학생들 몇 그룹 만들었는데 수업 끝나고 2시간씩, 1시간에서 2시간씩 남아서 그날 배운 내용들을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4명, 5명 정도가 모여서 하는데도 학생들이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얘기해주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부분을 또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학생에게 또 설명을 하면서 서로가 보완할 수가 있으니까 스터디 그룹이 가능하면 하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서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자기 공부하면 안 되고 간간히 이용하면 좋은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3년 동안 계속 스터디 그룹을 우리가 운영을 못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학원 다니는 학생하고 또 연계해서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은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서, 전공서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읽으려면 시간이 당연히 부족하니까 특히 그래프와 그림 그리고 그에 딸린 부분들 보면서 모든 걸 다 알아는 건 아니고요. 시험에 나올 법한 이런 그림은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 좋은 그림인데 이런 것들은 체크해서 여러분들 읽어두고 또 노트 같은 데다가 그 부분만 복사해서 복사해서 붙이거나 또 포스트잇에다가 어느 전공서 몇 페이지 몇 번째 그림 어떤 내용 이런 식으로 또 붙여놓으면 공부할 때 그 전공서 찾아서 요게 같은 내용으로 문제될 만한 그래프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물학에 대한 내용, 학습 방법,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쭉 봤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배우는지를 얘기를 했고요. 처음에 생물학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공부하는지까지 얘기했죠.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 내가 중간에 얘기했듯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하려면 원동력이 필요해요. 뭔가 그렇게 푸시를 할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자기 스스로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의지가 있어요. 내가 왜 공부를 하지? 공부하는 이유 없이 그냥 공부해서는 원동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 거지? 그걸 잘 힘들 때마다 또 지칠 때마다 끄집어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그러면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는 것이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하든 또 무엇을 하든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회는 이제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이후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1년이면 충분합니다. 공부하는 시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시생들 많이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나오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제 느긋하게 1차 결과를 기다리겠죠. 2차 준비하면서.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